네, 지난 2월에도 내렸던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예금과 적금 금리가 더 큰 폭으로 내려갔죠. 결국 금융권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예대금리 차가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회사들의 예대금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돈 빌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반가운 대출 금리가 좀 떨어졌다는 발표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이 가중평균 금리 통계인데 뭐 소비자들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은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고요. 예. 특히나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것들도 하향이 되면서 분명히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하반기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특히나 이제 정권까지 교체되면은 혹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자면 이 적극적으로 부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정책도 좀 맞춰갈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예.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출도 많이 하지만 예금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금도 하죠. 예금 금리 지금 3%대가 깨졌거든요. 3% 깨진 게 올해부터 이제 올해 한 이제 2월 3월부터 예금 금리 3%가 깨졌는데 이제 예금 금리가 너무 빨리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대출 금리는 뭐 일부 그 전세 대출 같은 것들에서 한 4%대가 깨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4% 이상.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3%가 깨져버렸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는 4%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뭔가 크게 바뀐 느낌이 별로 많지는 않다라는 그런 견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11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플랫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잘 안 떨어지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 대출을 하려는데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고 예금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금 금리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오히려 불만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대출금리나 예금리가 좀 비슷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물론 뭐 대출금리 좀 천천히 낮추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우리가 보통 예대금리 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조금씩이나마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7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그 그래프가 정확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는 거의 평평하게 평평한데. 근데 예금 금리는 따박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시장의 금리를 반영해서 따박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에서 확연히 나타나네요. 확연히 나타납니다. 대출 금리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한 2023년 초반에 가장 낮았을 때 한 1%대까지 갔는데 이것들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지금 1.52%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 0.5% 정도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작았던 시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사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대금리 차가 확대됐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금융회사들로서는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건데 뭐 그것 때문인지 금융지주회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뭐 사상 최대치라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그 큰 회사들 그냥 흔히 말하는 4대 지주라고 이야기하죠. 4대 지주회 같은 경우는 한 16.8%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요. 그래서 순이익이 5조 가량 4조 9천억 정도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과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금이 많이 늘어난 효과, 최근에 시중에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시중에 이제 돈들이 묶여 있으면서 예금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예금 늘어나면 또 대출도 일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늘려서 예금이 늘어나게 되면 대출해주기가 쉽고 대출해주기가 쉽다는 얘기는 대출 자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출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빠르게 되고 있어서 계속 늘어나는 효과.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때들이 많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대 마진 역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래프 보신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같은 금액을 대출을 해주라도 이 수익성이 뭐 20, 30%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2023 12월에 봤을 때 거의 20% 이상 올라간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같은 예금금리, 같은 어떤 대출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자금 조달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효과가 결합이 되면서 자꾸 은행은 사실 이제 자꾸 역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사실 뭐 은행은 자산이라는 게 대출이니까 자산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익도 절대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속성이긴 하잖아요. 규모가 커지니까. 다만 이제 자산에 비해서 이익이 얼마 늘렸느냐. 뭐 이런 수익률로 본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렇게 또 잘하냐 이런 좀 의문도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게 뭐 흔히 순이자 마진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은행들은 사실 예금을 받아서도 자금 조달을 하지만 은행채를 발행해서도 자금 조달을 하거든요. 순이자 마진은 사실 뭐 1.7%대 그만한 수준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이제 시중 은행들은 굉장히 안전한 대출을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상업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안전한 가계대출이라든지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 많이 하고 중소기업 대출할 때는 보증을 씌워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한 상품. 특히나 뭐 일례로 드는 것이 PF 시장인데 시중은행이 PF 때문에 피해봤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거든요. PF를 많이 하지만 굉장히 안전한 PF. 은행들은 이 기본적으로 대출 자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수익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진 같은 것들, 예대 마진 같은 게 계속 커지면서 은행의 어떤 큰 이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대출을 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많이 하거나 뭐 PF 어려운 리스크가 큰 부동산 PF는 좀 덜한다. 그러지만 최근에는 뭐 연체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이자를 제대로 못 갚아서 그런가요? 연체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서울이 작년 뭐 1월쯤에는 한 0.3%대 였는데 지금 한 0.58%, 0.6%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평균이 한 0.58%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선 뭐 거의 한 그러니까 2배 가량 늘었다, 연체율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서울 외의 지역들. 지방들이 굉장히 또 지방들이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의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서울이 연체율이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뭐 제주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연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경제 빨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흔히 말해 지방은행들의 구조, 그러니까 지방은행 지주라는 지방은행들의 대출 구조랑도 굉장히 밀접을 한데 지방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줘야 되고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상인에 대한 대출 역시 비중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한 2배 가량 높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내수의 침체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기업들이 지방 기업들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지방 건설사들도 특히 지방 건설사 특히 어렵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 은행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4대 시중은행은 한 16% 가량 순이익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방 은행들은 뭐 JB지주라든지 이런 데들은 한 10% 거의 10% 가량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이 줄었어요. 순이익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연체율이 증가하는 영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은행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어떤 부실 위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순이익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비교적 연체가 많이 늘어나도 자산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순이익의 피해가 나타난 경우가 없지만 지방은행들은 순이익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정도로 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은행들은 전반적인 은행의 수익성 확대도 지방은행
뭐 지방이 뭐 저축은행도 상당히 수익성이 안 좋다 그래요. 아무래도 지방 건설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대출 부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출 금리와 관련해서 늘 얘기되는 게 좀 대출 금리를 좀 낮춰서 뭔가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해도 감독 당국에서 가계빚이 늘어날까 봐서 여러 가지 그 까다롭게 간섭 지도를 하는데 이게 지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은행들도 조금 헷갈린다 이런 불만과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늘 경고를 하듯이 이것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한국은행 감독 당국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감독 당국인데 이제 직접 감독하는 감독 당국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를 이야기하니까 실제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라든지 정말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가계대출 같은 걸 지나치게 많이 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을 것이다라고 약간의 위협적인 얘기를 한다라고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불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계대출 늘리기 어렵다. 가계대출 늘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자 마진,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라든지 예대금리 차이를 굉장히 좀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예전에는 중소기업이 괜찮았을 때는 이렇게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으면 중소기업 대출로 갔거든요. 중소기업 대출로 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대출의 밸런스라든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가상금리를 좀 많이 낮추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유도하는 이런 역할도 했었는데 지금 이런 기능이 조금은 중단됐다. 왜냐하면 가계는 가계대로 못한 상황들이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작년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렇게 위험들이 좀 실제화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이렇게 대출을 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좀 안 도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출 금리 워낙에 천천히 낮다. 예금 금리는 은행들이 빨리빨리 떨어뜨리는데 천천히 낮추니까 대출 금리 얼마나 좀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소비자들의 간절한 바람인데 그러려면 이제 전체적인 금리가 낮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동력이 될 텐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일어날까요? 사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이제 5월이 그러니까 내일이죠. 5월에. 내일인데 5월에는 한 번쯤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궤도를 찾아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7월까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이면서 상반기에 말에 한 번쯤 내리고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는 더 적어도 한 번 더 내리는 이런 금리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외환시장도 어느 정도 외환시장이 예전에 1,500원을 뚫는다 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1,420-1,430원대 좀 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부실 같은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건설 경기 악화 같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일용직들이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월에 금리를 한 번 내리고 또 하반기에도 한 번 정도 내린다면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조금은 지금 어려운 경제에 조금은 좀 온기를 좀 북돋우는 그런 힘이 될까요?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 내려도 우리나라 중립금리 한 2%에서 2.5%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75에서 한 두 번 내려도 그거를 경기를 부양시킬 정도로 금리를 내린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더 낮아져야 한 1점대까지 낮아져야 흔히 말해서 자본 조달금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투자 의사결정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혹은 고용 같은 것도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중립금리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낮추게 되면은 너무나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누적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려고 결국 차근차근 내려가라는 스텝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